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민정수석에 신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려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한 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례의 추경 편성 등 한 해 동안 있었던 국회 주요 현안들을 정리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중 공수처 출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가 최대 관건인데 향후 일정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전국 속에 올 한 해 우리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슈와 인물들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어제 동반 사의를 표명했던 참모진 3명 중 2명이 교체된 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시켰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5년 차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장인 유 비서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부지런하게 전달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면서 당시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한 3개 부처 개각과 일부 참모진 교체, 여기에 내년 1월 초나 중순쯤 대대적인 내각 개편 전망까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분위기 전환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2년 이상 직을 수행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내고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각각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임명한 건 인적 쇄신을 빙자한 4사람 챙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되며 전국 주도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등의 입법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과 언론 등을 통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기립 표결로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후보 추천이 지연되자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겁니다. 의석수에 밀려 견제력이 취약해진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던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유니스 구원의 5분 발언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반대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연말 정기국회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리라 기대합니다. 정보위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외통위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사위와 정무위를 통과한 경제 3법에는 기업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기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유지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미래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이유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국회의 협치가 사라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법인 생활물류법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민생입법은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대응과 극복이 최대 화두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1년 내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도 4차례나 추경이 통과됐는데 관련 내용을 김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해 4번의 추경이 이뤄진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인데 그전에는 1950년과 1961년 단 2번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 경북 등 코로나19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11조 7천억 원의 첫 추경을 단행했고 곧이어 4월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이, 9월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갈등도 첨예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야당인 당시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머지 추경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모두 추경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대립이 반복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도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또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요긴하게 쓸 때가 많고. 4차례 공식 추경 이외에 최근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5차례 추경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해법 마련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올 한 해 치열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정치권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국회로까지 번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관련 발언들 박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계기로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국회에서도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초청 강연 자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대놓고 비꼬았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이후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라임운용 자산 사건 등에 대해 두 차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고 윤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거침없는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실 수사 지적엔 중상모략이라고 했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예산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특수활동비 공방. 추 장관은 대검의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며 다시 한번 윤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추 장관과 계속되는 갈등 속에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 선두에 오른 윤 총장. 퇴임 후 국민 봉사 발언으로 정계 입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퇴하고 차라리 정치를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극한 대립을 이어갔지만 법원이 윤 총장이 청구한 징계 효력 정지에 손을 들어주면서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곧 퇴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년 7월이면 임기를 마치는 윤석열 검찰총장. 향후 두 사람의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한 해였는데 민주당이 180석의 대승을 거두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여야 대리전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지난 1년 영상으로 돌아봤습니다. 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려가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은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항판 유들의 본격 추진이라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는데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여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내일이면 2021년 새해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에는 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마무리하고 해가 바뀌기 전 분위기를 바꿔서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후반기 개각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 전진 배치됐습니다. 이번 개각 인사 3명 중 2명이 현역 정치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희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발탁됐죠. 이전에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등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인이 발탁된 건 10명이 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사,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무 감각이 있는 정치인을 내각에 앉혀 여론을 잘 관리하게 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선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박범계 후보자 지명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여주는데요.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 중진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법률 특보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그때부터 검찰개혁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의 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박 후보자와 윤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했을 때 윤 총장을 형 또는 의로운 검사 이렇게 칭하기도 했었죠. 네. 네, 올해 국감에선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만 사적 인연이 있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잘 조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당내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추가 개각은 새해 초 늦어도 중순쯤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서 연내 개각엔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와 같은 장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 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속보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대통령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수처 출범에 맞춰서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윤 총장 복귀 결정 이후 민주당 기존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입니다. 이번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검찰에서 부패나 경제, 공직자 선거, 그리고 방사, 대형 참사 이렇게 6개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해당 수사권도 줄이겠다는 건데요. 내년 2월에 법안을 내고 상반기엔 검찰개혁 2단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수처 연초 출범이 가시권에 든 만큼 민주당은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윤호중 특위위원장은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아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을 만들자 이런 주장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2단계를 정부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를 했죠.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상당히 벼르고 있을 텐데 특히 공수처 1월 달에 어떻게 출범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다음 달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가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하긴 했지만 청문회에 참석해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고 공수처의 문제점을 알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특수수사 경험이 적은 판사 출신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무주택자라 청렴하다고 추천위가 발표했던 김 후보자가 서울 대치동에서 12억 원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선 청문회에서 이 문제도 지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수처장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또 차장 인선이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처장 아래 징계위와 차장 그리고 인사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요. 또 그 차장 아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을 꾸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장은 처장과 달리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적은 만큼 결국 공수처를 차장이 주도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차장을 친정부 인사로 채우지 않겠냐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인사위는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고 또 그중 2명은 야당 몫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야당 몫인 인사위원회를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사위는 재정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여당 몫으로만도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하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한 번의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연대로 코로나19를 잡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추진해온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인순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정황을 전달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공식적인 수사 결과에 의한 내용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박 전 시장 피해자가 고소할 예정이란 내용이 남 의원과 여성단체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 환란, 부동산 대란, 법치 파괴 등 정부의 실정이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재구포신의 자세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만나서 무엇을 할지 확정해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만나서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아직 청와대에서 제의를 받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제의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2020년 소속기관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검색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순위에서 총 1,881회 검색 횟수로 1위를 기록했고 국회 전자도서관 검색 순위에서도 5,941회로 1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또 국회 방송 유튜브에서는 지난 9일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생중계가 조회수 1위,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생중계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31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2020년 그 어느 해보다 길고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각 회사나 기관, 단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개최했는데요.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종무식도 온라인과 비대면이 결합된 온택트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전한 올해 마지막 메시지 무엇이었을까요? 혼란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통합도 우리가 이루고 사회 갈등을 완화해 가면서 우리의 과업은 완수해 가는 더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 온택트 종무식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4.15 총선 역사적 압승을 거두는데 여러분이 뒷받침해줬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을 거론하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글로벌 팬데믹이 겹쳐 혼란과 불안이 가중됐지만 후퇴할 순 없다며 새해에는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완화, 또 당의 과업 완수를 위해 더 많은 지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일상을 지켜낼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새해에는 방역과 민생, 경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2020년이 초유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여당 지도부의 새 각오가 잘 지켜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민주당이 종무식을 연 시각,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올해 마지막 비대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종무식 대신에 지도부 회의로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했지만 발언의 수위는 거셌습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올해가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었다며 세 가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올 한 해를 돌아다 보면 비상식과 비정상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려온 1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올 한 해 비상식과 비정상적인 나라 상황이 참 가혹했다며 세 가지의 비정상을 거론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와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들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 분립은 사실상 평이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 사람의 권리는 약화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아집만 강해졌다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무능과 실정은 남 탓으로 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새해에는 상식과 정상이 승리해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와 국민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에 보내는 마지막 날까지도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의 날을 거두지 않았지만 국민의힘도 다가오는 새해 국난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 필요성에는 여당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현된다면 2021년에는 상식과 정상이 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저물어가는 해를 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저마다 작은 소망 하나씩은 품게 되죠. 정치인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새해 소망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홍 의원은 새해 소망으로 칼날 위에 선 홍준표보다는 마음씨 좋은 푸근한 옆집 아저씨가 되는 것을 꼽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글을 남긴 홍 의원은 어느 월간지에서 지금의 홍준표가 10년 전 홍준표에게 보내는 말과 10년 후 홍준표에게 보내는 말을 해보라 했다고 부탁받은 일을 소개하며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홍준표에게는 2011년 12월 한나라당 대표를 사퇴할 때 정계를 은퇴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했고 10년 후인 2031년 홍준표에게는 정계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고향 화항산 기슭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살라 했다고 밝혔는데요. 홍 의원은 평생을 대립과 갈등 속에 살아온 생활이라 늘 긴장하고 늘 가슴 졸이고 늘 칭찬과 비난 속에 살아왔다며 해야 할 일이 끝나는 날 비로소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거침없고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그동안 버럭 홍준표 이미지가 강했던 홍 의원. 이제 푸근한 아저씨가 되고 싶다는 소망 안에는 자신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세상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요. 새해에는 푸근한 아저씨처럼 미소 짓는 홍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크 주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제와 오늘이었죠. 청와대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3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고요. 또 청와대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오늘 새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이 임명이 됐고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사의가 반려가 됐습니다. 이번 단행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해를 넘기지 않고 좀 매듭을 짓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문책 인사 같습니다. 이른바 그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이 사태를 물론 이제 대통령 본인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참모들이 잘 좀 보좌를 못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유임시켰다가 좀 빨리 교체한 것 같고요. 민정수석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교체했고. 또 추미애 장관 지난번에 사의 표명했지만 그 사표 수리 여부는 좀 밀어놨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걸 보면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 또 거기다가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통령이 어떤 스스로 좀 반성을 하는 이런 의미까지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문책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인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을 바꿈으로써 과연 대통령이 기대하는 인사 쇄신 또는 어떤 정책의 전환 뭐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 관점에서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뭐 법무장관을 추미애 장관에서 뭐 박범계 장관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을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람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별로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쇄신의 의미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유지 그리고 뭔가 국면만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마 의구심이 여전히 들 것이라고 보고요. 청와대 개편에서 하나 눈길을 끌만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이 된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그동안에 오랫동안 함께 뭐 캠프에도 있고 뭐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이 등장을 함으로써 청와대와 어떤 검찰 간의 관계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좀 추가하면요. 네. 비서실장 인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비서실장 교체되면 정치인 출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좀 전혀 그렇지 않은 비정치인 업계 기업인 출신이고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내후년 대선이 있지만 그런 뭐 정치보다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과 이제 경제 위기 이쪽으로 좀 주력을 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님. 네,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좀 결산하는 정치 이슈를 점검해보자. 이거를 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올 한 해는 아무래도 2020년 그 전 세계를 관통했던 코로나19 지금 우리나라도 3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지금 하루에 1,000명 정도죠. 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도 참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뭐 K방역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정치권에 끼친 가장 큰 영향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사실 코로나19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였던 문제는 저희가 그냥 일단 뒤로 밀어놓고요. 네.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야당의 무력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사태가 뭐 전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엄습함으로써 야당이 제대로 된 어떤 뭐 대여 투쟁이나 이런 걸 할 공간 자체가 저는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그걸 반대할 수도 없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그 문제 가지고 뭐 이게 추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였을 텐데 지금은 야당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무력하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사실은 올 한 해 여당의 독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선 후에 특히 그 여권이 뭐 180석을 넘음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대로 된 투쟁이라는 거 한번 하지 못했다 네. 하는 것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야당이 무력화되는 이게 뭐 그 본의 아니게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야당의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를 환경의 변화로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동시에 야당에서 좀 잘못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전 지구적 차원의 재난인데 이걸 갖고 좀 너무 정쟁화시키려고 했던.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 20일에 처음 국내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우한폐렴이라고 이제 끝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스크 대란이 나서 이제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 마스크 오브제는 뭐 북한식 배급제다, 뭐 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일반 국민이 볼 때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 죽겠는데 그때 실제로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보니까 더 엉망이더라. 야,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오히려 야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는 이런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이 국가적 재난을 물론 여당도 뭐 K방역 성공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야당도 그걸 갖고 너무 정부를 공격하다가 좀 역풍을 맞은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방금 전 최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서 또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압도적인 전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총선 이후에 지난 8개월여간의 전국 전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먼저 성 기자님. 예, 저 이제 총선 앞두고 여야 어디가 이기느냐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대체로 야당이 이긴다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보수 야당이 좀 이렇게 개혁적 보수로 진화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좀 태극기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극우 세력을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주문을 뭐 기사라든가 칼럼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죠. 그 황교안 대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분한테 당 대표를 맡겼어요. 그 순간 사실은 어느 정도 야당이 총선에서 이제 좀 곤란을 겪겠구나. 저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총선 이후에 아쉬움이 있어요. 여당이 이제 180석 초강자가 됐기 때문에 이른바 개혁 입법을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야당을 좀 배려하고 내용을 가지고 좀 타협했어야 하는데 좀 너무 180석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휘두른 것 아니냐. 이제 연말 해 넘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 여당이 조금 반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의 그 어떤 정치 지도자 부재 이게 있었고요. 그게 이제 황교안 대표를 뭐 대표로 그 선출을 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야당을 지금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특히 이제 그 총선 공천 국면에서 야당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공천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 총선 때. 그런데 그런 장면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했단 말이죠. 아마 그게 총선 패인에 상당한 정도 기여를 했을 거라고 보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당이 독주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거여의 탄생이라는 걸 가져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에는 뭐 사실은 과거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이런 그 어떤 계파별 그 대립구도가 여전히 지금 화학적 융합으로 녹아내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 되면서 야당은 코로나19에 눌려서 그렇잖아도 운신의 폭이 좁아졌는데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일종의 야당의 실패 뭐 이런 거로도 충분히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도 있었고 대처도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올 한해 정치 이슈 중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수처 설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이르러서야 이제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이죠.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이제 공수처 출범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김 후보자 지명에 담긴 문 대통령의 의지 좀 적절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이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선정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한 거죠. 한 분은 검사 출신이고 한 분은 이제 판사 출신하기도 좀 애매하죠. 판사 2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판사를 조금 경험한 그런 김진욱 연구관을 해서 이제 초대 공수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역시 지금까지 이게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권에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검찰을 견제하는 정말 그 또 다른 공룡 같은 조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본다면 문 대통령은 일단 검찰 견제기구로서의 역할 이런 데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 기자님. 공수처 검사가 25명이고요. 수사관이 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아주 높고요. 과거에 이제 김대중, 이회창 총재 시절부터 공수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 안철수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도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었던 그런 공수처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참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법에 따르면은 7월에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여야가 좀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움.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공언하는 대로 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공수처가 무슨 수사를 검사 25명하고 수사관 40명 데리고 무슨 수사를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고요. 네. 공수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하고 너무 좀 횡포를 부리니까 기소 안 해야 될 걸 기소하고 네. 수사도 해야 될 걸 안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몇십 년 동안 이제 하도 막 엉망을 만들어 버리니까 뭐 좀 이 견제기관 같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존재함으로써 검찰이 이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게 되는 이런 의미에서의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뭘 수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공수처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검찰이 이제 뒷목이 좀 캥겨서 마음대로 이제 못하게 하는 이런 효과.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 자체가 뭐 엄청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 검사 25명의 수사관 40명 가지고서도 뭐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어떤 권력형 비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네. 그거는 뭐 꼭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공수처는 김진욱 그 초대 공수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한변협에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추천자나 아니면 국민의힘 추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편향됐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속마음이야 저희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수처를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 첫 번째 단추가 결국은 지금 처장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처장이 왜냐면 이분이 새로 김진욱 그 처장 후보자가 이 수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과거에 저 특검에서 뭐 특별수사관 한 3개월 한 게 전부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수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차장이 중요하겠죠. 차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차장 임명하는 걸 보고 그 차장의 성향 같은 걸 보면 그게 앞으로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이겠다 하고 짐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 밖에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요. 뭐 이래저래 2020년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성 기자께서 선택한 주제 어떤 내용이죠? 예, 뭐 연말인데 이제 정치 분야 결산을 하는 방법 중에 주제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올해 정치에서 어떤 인물들이 영역
한 해를 겪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있었다면 올해는 추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전국을 달군 두 사람의 대립. 결국에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윤 총장은 꽃길을, 추 전 장관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추미애 전 장관, 전이 아니죠. 지금 현재 장관이시네요. 네. 추미애 장관 얘기부터 하면 사실은 이제 공수처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제도 개혁으로 차분하게 검찰 개혁을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윤석열 총장을 좀 무리하게 몰아내려다가 이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만드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일종의 문책 인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까지 지낸 거물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 하면서 여기서 이제 검찰 개혁을 인적 청산으로 좀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한테 큰 손해를 끼쳤죠. 그래서 앞으로도 참 정치적인 미래가 좀 어두워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은 당분간 뭐 일거수일투족이 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근데 검찰총장 신년사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내용을 보고 좀 약간 깜짝 놀랐는데. 네.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좀 정상을 참작해 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생 경제 얘기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검찰이어야 되고 또 국민의 검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국민의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기관은 뭐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회, 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우리 국민의 뭐 정당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국민의 검찰 전 좀 굉장히 와 대단한 자부심이 있구나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급 검찰총장으로 확실히 올라선 것 같다 해서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추미애 장관 앞에 놓인 거는 가시밭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안개 낀 무슨 오솔길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 네. 앞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뭐 서울시장 출마 아마 불가능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후년에 대선 출마 아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의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 같은 걸 감안한다면.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추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거의 없어 보여요. 뭐 이제 나중에 총선에 출마한다든가 뭐 이런 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집권당 대표의 법무장관까지 하고 뭐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총선에 한번 출마하느냐는 건 별로 그렇게 선택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시밭길 뭐 이런 거보다는 진짜 무슨 안개 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 그러나 윤석열 총장도 또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지금 검찰 개혁을 다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범계 지명자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과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동의한다고 했던 검찰 개혁은 상당히 달라요. 실질적인 내용이.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박범계 장관 지명자가 나중에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윤 총장이 꽃길만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는데 성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그동안 여러 차례 격돌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충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 박범계 장관은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또 추미애 장관이 반면 교사를 좀 해줬기 때문에 네. 좀 추미애 장관 때보다는 좀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네. 야권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연 눈에 띕니다. 지금 저희가 인물 중심의 이슈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리긴 했는데요. 앞으로의 김 위원장의 역할과 행보는 좀 어떻게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원래 내년 4월까지가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4개월 동안은 그동안에 했던 뭐 당명을 바꾸고 뭐 몇 가지 개혁 조치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적 평가를 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했던 일에 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앞으로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비대위원장. 그러면 더군다나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남은 것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뭐 후보 공천과 승리, 네. 뭐 이런 것을 일궈내기 위한 노력.
뭐 이런 정도만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새해는 김종인의 해가 될 가능성 꽤 있다고 봅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할 텐데요. 이를테면 경제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제 민주화 이런 것에 좀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최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다 이기게 되면 이 김종인 위원장의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역할, 본인의 대선 출마를 포함해서 저기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면 올 한 해는 내년 한 해는 김종인의 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유력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예, 엄청난 충격이었죠. 아무튼 검찰하고 경찰에서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그 의혹의 실체를 확인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피해자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뭐 일부러 봐준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부실 수사를 했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이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이제 올해 뉴스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새해에는 좀 다른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전 좀 다른 생각인데 사실 이게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로 인해서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뭐 하나의 뭐 우리가 희망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교훈은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 네, 그 여야가 이제 대화를 안 하고 합의 못 하고 하면은 정치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작년에는 주로 거리로 갔어요. 네. 광화문으로 가고 서초동으로 가고. 근데 올해 한 해는 정치가 자꾸 법원, 검찰청 이런 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더 강한 나라, 이거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법 권력의 역할을 좀 줄이고 정치의 역할을 좀 늘리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한 줄 논평, 2021년에는 정치를 복원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저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정의의 가치, 공정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식이라는 것도 또 있는데 상식이 무너진 현장들, 특히 정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와서 내년에는 상식이 지배하는 2021년을 기대하며라는 한 줄 논평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상식이 지배하는 내년, 또 정치가 복원되는 내년을 기대해 보고요. 두 분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논평, 멋진 논평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강력한 세미 탄파는 새해 첫날인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 속에 호남 지역은 많은 양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020년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뉴스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